하지만 내면의 슬픔, 깊은 실망감은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 분신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열정이나 관심을 느끼려고 하면 마치 산처럼 그것을 좀먹었다. 나는 도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더러운 악몽을 수없이 꾸었다. 짙은 어둠 속에 깡마르고 왜소한 후쿠다가 벤치에 부처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앉아 자위를 하며 엄청난 양의 정액을 사정해 나와 나쁜 소녀에게 떨어뜨리는 꿈이었다. 도쿄를 떠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국제회의 통역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와 유네스코에 가자 미치코의 편지가 와 있었다. 살로몬이 그의 아파트에서 수면제 한 통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자살은 미치코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도쿄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 충고대로 용기를 내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살로몬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살로몬은 그녀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우정을 유지했지만 눈코 틀 새 없는 도쿄의 삶을 생각한다면 소원한 관계가 분명했다. 그들은 가끔 찻집이나 식당에서 만났고 전화통화도 자주 했다. 살로몬은 그녀에게 미츠비시와의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고 좋은 친구가 있는 파리로 돌아갈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를 비롯해 그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결정에 몹시 당혹해했다. 회사는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했다. 다행히 미치코는 편지에 구리코 얘기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하지 않았고 애도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역관이 도쿄로 떠나기 전에 내게 선물했던 장난감 경기병과 갤랑 칫솔을 넣어둔 나이트 테이블의 그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다. 나는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시몬과 엘레나 그라보스키 부부가 이사오기 전까지는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전에 나는 이웃인 프랑스 철도 회사 SNCF의 관리인 드루투아 씨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인은 퇴직한 학교 선생으로 무뚝뚝한 성격에 노란 머리였다. 그는 내 맞은편 집에 살았고 우리는 층계참이나 계단, 현관에서 마주칠 때면 가볍게 목례나 아침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만나면 악수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의 영원한 관심사인 날씨에 대해서도 몇 마디 주고받았다. 이런 덧없는 대화를 통해 나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샹젤리제 극장에서 빅토리아 테러스 앙헬레스의 콘서트를 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열쇠를 아파트에 두고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간에는 문을 연 열쇠 가게가 없었다. 나는 층계참에 자리 잡고 앉아 아침 5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정확하기 그지없는 내 이웃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와 날이 밝을 때까지 머무르라고 하리라. 5시에 드루투아 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나는 밤새 잠을 못 자 뻐근해진 몸으로 그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유감이라고만 말하더니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열쇠 가게가 문을 열려면 서너 시간은 더 기다려야겠군요. 불쌍한 친구. 그는 그런 말로 자기 양심을 달래고 그곳을 떠났다. 건물의 다른 이웃과도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기는 했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름 역시 듣자마자 잊어버렸다. 드루투아 부부가 도르도뉴로 이사간 뒤에 그라보스키 부부와 그들의 양아들인 9살짜리 소년 일날이 그 집으로 이사왔다. 그들은 드루투아 부부와 아주 달랐다.
벨기에 출신으로 물리학자인 시몬은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베네수엘라 출신인 엘레나는 코생병원의 소아과 의사였다. 그들은 활달하고 상냥하고 태평하고 호기심이 많고 교양이 있었다.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은 그들이 이사하던 날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들에게 동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곤 했고, 서로 책과 잡지를 빌려주었고, 가끔 근처에 있는 라파구드 영화관에 함께 가거나 일랄과 서커스나 르브르 박물관 혹은 파리의 다른 박물관에 가기도 했다. 시몬은 겨우 40살이었다. 하지만 무성한 붉은 턱수염과 불룩 튀어나온 아랫배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다. 그의 자켓 주머니는 항상 수첩과 종이로 불룩했고, 책이 가득 든 가방은 그의 손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그는 근시 교정용 안경을 썼는데 구겨진 넥타이로 자주 안경을 닦았다. 그는 조심성 없고 얼빠진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반면 그보다 더 젊은 엘레나는 새롱거리는 성격에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다. 나는 그녀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에 열정적이었다. 코생병원에서 그녀는 어린 환자들을 성실껏 돌봤다. 또한 나에게 아이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고 르몽드나 렉스프레스에서 읽은 기사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토요일에 영화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으러 베트남 식당에 갈 때 오스카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곤 했다. 그녀는 키가 작았고 체구도 왜소했으며 표현력이 풍부했고 온몸에서 다정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둘이 있을 땐 프랑스어로 말했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땐 스페인어를 썼다. 시몬은 거의 완벽하게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일랄은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아이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아이가 4~5살이었을 때 부조리한 수속 절차를 거친 후 카리타스를 통해 입양했다. 입양 절차를 마친 뒤 시몬은 우스갯소리로 관료주의의 부패와 탈핵의 결과로 인류는 불가피하게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확립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시몬의 폴란드 조상 이름을 따서 일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일랄은 신화적인 인물로 시몬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이전에 참수되었다. 황후와 간통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조상은 카발라 신학자로 신비주의자였고 밀수꾼의 화폐 위조범이었으며 체스 선수였다. 입양한 아이는 벙어리였지만 성대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건 선천적인 결함이 아니라 어렸을 때 겪은 정신적 외상, 즉 폭탄 투하나 그를 고아로 만든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끔찍한 장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를 진료한 전문가들은 모두 시간이 흐르면 아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그에게 침묵을 고수하려는 의지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는 농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몇 달 다녔지만 곧 그곳에서 나왔다. 학교 선생들이 그의 부모에게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일랄은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청각이 매우 예민했고 음악 듣기를 좋아했다. 그는 발로 리듬을 맞추거나 리듬에 따라 손이나 머리를 움직이곤 했다. 엘레나와 시몬은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고 그는 손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대답하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조그만 칠판에 글을 써서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마르고 연약했지만 먹기를 싫어해서는 아니었다. 그는 식욕이 왕성했고 내가 초콜릿 상자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면 눈을 반짝거리며 무척 행복한 표정으로 그것을 먹어치웠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수줍음 많은 아이였고 주변의 현실과 동떨어져 비몽사몽인 상태에 잠겨있는 듯한 인성을 주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마치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멍한 시선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는 사근사근한 아이는 아니었다. 쓰다듬거나 안아주면 성가셔했고 행복해서라기보다는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에게선 부드럽고 연약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라보스키 부부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파리의 지식인 계층은 대부분 텔레비전이 반문화적 물건이기 때문에 집에 들여놔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일날은 그런 부모의 편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친구들처럼 텔레비전을 사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들에게 만일 감수성을 빈약하게 만드는 그 물건을 들여놓지 않을 작정이라면 대신 일날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축구 경기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날은 일주일에 서너 번 숙제를 마친 뒤 현관을 나와 맞은편 우리 집으로 와서 부모나 내가 추천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는 거실에 마치 돌이 된 사람처럼 앉아 조그만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만화 영화나 퀴즈쇼 혹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그의 몸짓과 표정을 보면 그가 텔레비전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가끔 그는 나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상상 가능한 모든 것에 관해 질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시 한 편이나 그의 읽기 연습책에 실린 이야기 또는 내 서재의 책을 읽어주곤 했다. 나는 아이에게 애정을 느꼈지만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엘레나가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아이를 평범한 아이처럼 대해야 해요. 절대 희생자나 정신 파괴가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좋지 않거든요. 유네스코에 없거나 파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할 때면 나는 아파트 열쇠를 그라보스키 부부에게 맡겨 일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빠뜨리지 않고 보도록 해주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그러니까 브루셀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일날이 칠판에 메시지를 써서 내게 보여주었다. 아저씨가 출장 갔을 때 나쁜 소녀가 전화를 걸었어요. 프랑스어로 썼는데 나쁜 소녀란 단어만 스페인어로 적혀 있었다. 일본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그녀가 내게 4번째로 걸어온 전화였다. 처음은 내가 도쿄를 허겁지겁 떠나온 지 서너 달 후였다. 당시 나는 내 기억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경험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끔 괴로워하고 있었다. 내가 유네스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 사서가 통역부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돌린 전화를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렸다. 아직도 나한테 화가 풀리지 않았어? 착한 소년?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끊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사서가 물었다. 그루지아 출신으로 나와 늘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던 여자였다.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나는 유네스코 화장실에 틀어박혀 토했다.